자,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산주의 비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비평. 좀 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김여성 목사님께서 교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함께 이 내용을 살펴봄으로 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세계 공산혁명과 그 죄악상. 셋째는 북한의 정체. 그리고 넷째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또 다섯 번째는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상이다. 여섯 번째, 우리나라 현실. 일곱 번째, 바른 대북 자세.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어린아이들 입에서 그 반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참 그 반대가 되었어요. 잘 모르니까 이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공산주의가 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자, 우리나라는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왔지만 북한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그리고 1인 독재 사회 그리고 공산당원의 계급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 사회 제도는 크게 자본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란 우리가 자본주의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 선택, 이 제일 중요하죠. 자유 경쟁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기업 제도 혹은 자유시장 제도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 사회주의. 국가가 토지, 자, 여기 국가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소유하고 계획에 의한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이 제도를 사회주의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와 이 사회 철학자 칼 마르크스,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산주의 하면 칼 마르크스. 1848년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 엥겔스라는 사람 함께 쓴 이 공산당 이 선언에서 그의 기본적 이 사회주의 개념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공산주의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잃은 것은 이 족쇄뿐이고 그들이 얻은 것은 전 재산이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이 선동적 말로 끝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 노동자들이 지배하는 소위 민중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반대하는 자들은 어떠한 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폭력을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르크스 그 책자에서 이 역사는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투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 이 사회주의에 의해 대치될 것이며 승리한 노동자 계급은 이 생산의 수단의 공동 소유에 근거하는 이 경제적 평등 사회를 세울 것이다. 참 얼마나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특히 이제 가난한 그런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참 꿈과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민주적 이 사회주의란 이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으나 혁명이나 폭력적, 독재적 방식으로가 아닌 민주적 방식을 통한 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한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공산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없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혁명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을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북한은 그렇다 쳐도 이 중국을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 중국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서 이 중국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지금도 굉장히 세력을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자유를 통제.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교회가 거기 세워졌지만 다 쫓겨나고 무너지고 다 했어요.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하나 다 검열받고 감시받고 그게 지금의 이 중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자들의 부를 강탈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 평등에 꽂힌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의 평등. 그러니까 이 부자보다는 힘 있는 자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더 훨씬 많겠죠. 그런 자들이 이 평등에 대한 말을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1917년 10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이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우리가 뭐 역사나 이 사회 예전에 우리가 볼 때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글들로부터 발전시킨 것이 바로 공산주의다. 그래서 구소련, 이 소련이 무너졌죠. 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당시 굉장히 이 좌파, 공산 사상,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돌아왔다. 그런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아직도 상당한 부분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이 구소련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돌아온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혁명에 의해 세워졌고 오랫동안 공산당의 독재적 통치를 받고 있다. 독재입니다, 독재.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는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 공상 혁명과 그 재확산. 자, 공산주의는 혁명적, 강제적 방식으로 부의 분배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로버트 콘키스트 박사는 엄청난 폭력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1956년 2월 전당대회에서 크루시초프는 1936년에서 1938년 사이 이 스탈린이 10월 혁명, 1917년 이 공산혁명 이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의 90%를 죽였고 그 위에 입당한 사람 50%를 군 장성급의 60%를 처형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이 혁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폭행과 이 죽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탈린은 혁명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별하여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징집하여 전선으로 몰아넣어 이들 전부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특별히 이제 교회나 목사나 이러한 우리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이제 반대에 있거든요. 다 죽이는 겁니다. 잡아가두는 겁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전투 시기인 1941년 6월 20일, 11월 말까지 단일 전투 400만에서 5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 죽은 사람은 바로 혁명에 방해가 되는 모스크바 인사들이었다. 그러니까 혁명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자들은 가장 먼저 치는 거예요. 자, 소련은
전체적으로 2차 대전 시 군인 750만 명이 전사했고 군인 부상자 1,400만 명, 민간인 사상자 1,500만 명이 발생했다. 스탈린은 혁명에 방해되는 대상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무자비한 처형을 단행했다. 뭐 부모 자식 없습니다. 다 반대되는 자들은 다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는 소위 에조프시치나라는 불리는 이 대학살로 세계를 경향시켰고 그의 군부 대숙청으로 인해서 고급 장교 5천 명이나 이상 이 처형되었다. 그중 5명의 원수 중에서 3명, 또 15명의 군사령관 중에서 13명, 85명의 군단장 중에서 57명, 195명의 사단장 중에서 110명, 또 406명의 여단장 220명이 포함된다. 뭐 거의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혁명에 방해되는 군부의 고급 장교들은 이 두아체스프키 원수의 제목에 뒤집어씌워서 처형이 되었다. 이 세계 한인 선교사회 이 러시아 지역 회장인 이 박형서 씨는 다음과 같이 썼는데 이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과 그 외 반동분자들 4천에서 4,500만 명을 합해서 모두 7천만 명을 죽였다. 여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대부분 죽임을 당했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인간들은 모두 쓸모없는 잉여인간이었다. 잉여인간, 필요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들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줬던 거죠. 이런 자들은 강제 수용소에 보내서 세뇌시키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다. 자, 레닌은 공산화 과정에서 말로 해서는 안 되면 이 폭력을 쓰라. 이렇게 명령해서 폭력을 정당화시켰고, 자, 스탈린은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통계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자, 이렇게 이들은 폭력을, 이 살인을 서심치 않고 이렇게 자행하는 자들이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극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극이란 말은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해요. 폭력. 그래서 이 극좌파, 민주도청 이거 보면은 유튜브로도 영상 다 있어요. 쇠파이프 들고 뭐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다 이러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극우 근데 사실 우파들 중에서는 폭력적인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말로 사실은 이렇게 다른 얘기,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폭력 이러한 것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대학살은 중국에서도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1948년 장기석 군대가 마오쩌둥 군대에 패한 후 대만으로 탈출을 못하고 본토에 남아있는 옛날 장기석 군인들이 많았고 이들은 공산혁명의 저해요소였는데 한국전이 발발하자 이 군인들 20만 명을 소집해서 한국전에 투입했고 혁명의 방해요소인 장기석 군대 출신들을 항미전쟁이라는 구실로 자연스럽게 제거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에나 항상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자, 구 마오쩌둥이 1966년 전세가 경악했던 홍위병의 문화혁명을 일으켜 공산주의를 맹신하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공산주의 혁명의 적대 세력인 지식인들을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지금 중국입니다. 그들은 폭력, 체형, 체벌, 학대 행위를 자행했고 대상자들을 참살했다. 이때 처형된 사람들 10만 명이 넘고 투옥 및 고문으로 불구된 사람들은 2억 명에 이르렀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무시무시한 세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흑서에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1917년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 지구의
다대륙에서 8,500만 내지 1억 명의 생명들이 숙청, 굶주림, 집단 추방, 강제 노역 등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그중 중국이 6,500만 명 혹은 7,200만 명이 구소련이 2천만 명이다. 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희생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북한입니다. 이 북한의 정책. 엊그제도 김정은이가 뭐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선전하고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이렇게 쏠 태세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있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걸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물론 우리와 같은 민족,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입니다. 적대 나라입니다. 북한은 어떤 일을 행한 나라인가? 첫 번째, 6.25 남침.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구소련의 스탈린의 승인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지원 아래 기습적인 남침 전쟁을 감행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남한으로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1949년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슨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까지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키고 1월 19일 미하원의 트루먼 행정부에 대한 군사 원조 동의안을 부결한 지 5개월 후의 사건이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전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군은 이 당시 최신 소련제 T-34 탱크 222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대전을, 7월 말에는 대구 부근 낙동강까지 진출했다. 참, 이때 우리 한국이 이 공산국가가 다 될 뻔했어요. 만일 유엔군의 즉각적 참전이 없었다면 또한 만일 미 합동참모본부가 5천분의 1밖에 성공률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던 유엔군 이 사령관 메가더 장군 우리 잘 알죠? 인천에 거기 이제 예, 앞에다 이렇게 기념해 놨는데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이 지배하는 독재 체제 아래에 있을 것이며 인권도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보세요. 누가 우리 적인가? 미국이 우리 적입니까? 유엔이 우리 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반대하고 오히려 이 공산국가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될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15만 명의 유엔군 사상자들과 특히 미국에 대한 큰 빚을 진 자들이다. 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뭐라고 와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희생을 이분들이 다 했거든요. 자, 감사하잖아요. 정작 우리의 친구는 에,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될 나라가 이 미국인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북한은 마찬가지. 북한은 당연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이 북한과 연합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만 절반이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6.25 전쟁의 결과로 우리 동족은 약 330만 명이 죽었고 그 가운데 국군 전사자가 23만 명이며 민간 사망자가 99만 명, 북한군 전사자가 54만 명, 북한 민간 사망자가 150만 명 등으로 추산되며
그 외에도 미군 등 유엔 군사자 사망자가 3만 7천 명, 중공군 사망자가 9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북한 때문에 공산당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군인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예우를 잘 해줘야 되고 미국은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더욱이 우리는 지금 전쟁이 정말 내일 일어나도 지금 일어나도 당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좀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학생들 중에는 6.25 전쟁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전쟁이다. 북한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북한이 이렇게 말하겠죠? 또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북한의 이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에 물든 그러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자들이 좌파입니다. 이 좌파라고 해서 뭐 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좌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매 마찬가지예요. 종북 좌파들인데 매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했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북한이 남침한 것이 몇 가지 증거를 들면 첫째, 1971년 10월 김일성 자신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둘째, 스탈린은 회고록에서 북한의 남침을 주도하고 도왔던 사실을 말했고 셋째, 중국 백과사전의 조선전쟁이라는 항목에는 모태똥이 스탈린과 함께 조선의 전쟁을 일으켰다. 자,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을 했대잖아요. 또 넷째, 프루시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사후 미국에서 출판된 회고록에서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낙한 침략 전쟁이다 라고稱판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오랫동안 우리는 한국 전쟁이 남한 주도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한다고 했다. 자, 이 더 심각한 것은 이 테러들을 자행한 일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반공 교육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면 지금 제가 거의 49이니까. 근데 지금의 40대, 50대들이 그때 분명히 내가 다닌 학교만 이런 교육을 받았나? 아닐 텐데요. 그때 당시 아무래도 그래도 우파 정권 아래서 이런 교육들을 받았는데 그만큼 그 이면에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 좌파들이 이 전교조,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교육, 방송, 또 학교, 또 여러 가지 연애, 이 여러 가지 그 방면에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그게 지금 오늘날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들이 얼마나 이 악한 일을 자행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 아래서 온갖 테러들을 행해왔다. 1968년도 1월 20일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서울 세검정 거기까지 침투했으나 31명 중 29명 사살되었고 한 명은 미확인되었고 한 명이 투항했다. 김신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분만 살고 다 죽었어요. 이게 말이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을 죽이려고 또 1969년도에 4월 15일에는 북한 미국이 미군 정찰기 EC-122를 봉해상에서 격추시켜서 미군 31명을 죽게 했고 또 1974년 8월 15일에는 북한에 지령받은 제1교포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때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해 사망했다. 자, 이거 보세요. 계속 1976년도에도 비무장지대에서 이거 도끼 많은 사건 이거 제가 봤거든요. 이거
아, 이거 진짜 본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반공 교육할 때, 이때 이거 도끼만의 사건하고 이승만, 아, 이승만이 아니죠.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83년도에서는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아웅산 국립묘지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대형 폭파 사고를 일으켰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지금도 감옥에 갔다 온 대통령은 다 우파 대통령들이죠. 신기하죠? 다 이들이 이 북한에서 다 죽이거나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좌파 대통령들은 안전히 잘 살고 계세요. 거기서 보호해 주나 봐요.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도 이 대한항공 858 폭탄을 착착해서 이거 알죠, 이거.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 최근이죠. 연평도 부근에 침범한 이 우리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 이때도 6명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고 또 2008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2010년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천안함. 이때도 이걸 인정 안 해요. 아, 북한이야 자기들이 했는지는 뭐 해놓고도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도 이거를 인정 안 합니다. 이게 다 드러났는데,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이상하게 김정은 앞에서 쩔쩔매요. 북한 앞에서 쩔쩔맵니다. 그러한 자들이 좌파다. 2010년 또 연평도 민가 포격을 실시했죠. 또 2015년 8월에도 이 수색대원 2명이 이때 이제 지뢰 때문에, 매설한 지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자, 이러는 왜 납북, 납치, 무장공비, 침투, 땅굴, 이 땅굴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모르죠. 왜? 말해주지 않으니까. 왜 말해주지 않을까요? 1987년도 칼 폭파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는 16년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았다. 당연히 예, 이 북한을 우리가 참 그냥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13년도 12월 12일에는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 90발로 공개 처형한 일이나 2017년에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푸르 공항에서 VX라는 신경가스 독극물로 암살한 잔인한 일들도 온 세계에 알려졌다. 참. 그런데도 참,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세뇌를 당했든지 아니면 뭐가 볼모를 잡힌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해요. 가령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 이제 방문했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접대를 해주는데 그냥 음식 뭐 여러 가지 뭐 관광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밤에 이제 잠잘 때 그 숙소에다가 여자들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랑 잠을 안 자면 자기는 죽는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또 이쁜 여자애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영상으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아이를 낳은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따로 이렇게 또 볼모로 잡아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남한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이 밑에 그 남쪽의 그 지역은 그런 영상들도 몇 번 봤어요. 아이들이 뭘 모르는 거죠. 그런 정교조 선생들한테 또 그런 사회주의 그런 사상에 물든 자들한테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들여가지고 북한을 찬양하고 아주 김일성, 수령님, 김정은 아주 그냥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된 거죠, 그들한테. 자,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을 금지로 죽게 합니다. 북한이 1990년 이후 약 300만 명 주민들을 굶어 죽게 했고, 또 식량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북한의 주식 옥수수를 기준으로 연간
곡물 600만 톤인데 자체 생산 가능한 곡물이 400만 톤이고 연간 200만 톤 정도면 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의 집단 아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최근에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한 국제 옥수수 가격을 기준 삼아도 200만 톤의 옥수수 가격은 3억 불. 한마디로 3억 불이면 매년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김정은은 이 약 300만 명의 주민이 굶어가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증강에 몰두했다. 다 아시죠? 지금 핵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거 거기 만드느라 뭐 사람 다 죽어나가도 예, 그렇게 하는 자들이다. 실제로 북한이 98년에 러시아에 들여온 미그 29기 10대의 가격이 5억 불이고 또 미그 21 40대 가격이 4천만 불이고 또 2000년 들여온 미그 31기 20대 가격이 8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또 1998년도 이후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본 시설비가 최소 2억에서 3억 불이며 김일성의 사후 건설한 김일성 시신 궁전이 금수산 기념 궁전 건설 비용이 8억 9천만 불. 우리 하나로 약 9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 논문에 의하면 북한의 전력은 지난 1970년, 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육군은 약 9배, 해군은 8배, 공군은 3배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일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데 또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계속 이렇게 부어줬던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쌀로도 이제 지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이제 돈으로도 이렇게 많이 비밀리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무기 만드는데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밝혀지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을 했던 자가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번에 영상도 한번 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내가 이렇게 했다. 참 이런 현실입니다. 정치법 수용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얘기는 들었었겠죠. 그래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개, 6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20만 명 내지 30만 명 가량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 여기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반역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주로 어, 이 반역 그런 간부들 계 중에는 또 이 성도들도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이 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01년까지 한 2만 명, 당 간부 2만 명을 처형했고 또 150만 명의 정치범들을 죽였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는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자, 그 가족, 신지,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수용한다. 하루 12시간 이상 중노동과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음식 공급, 전염병, 고문, 구타,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 이 탈북자 강철한 씨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북한 인권 국제회의에서 히틀러는 독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을 대학살했지만 북한 강제 수용소에는 반세기 동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갔다. 21세기 문명사회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류의 수치이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인권과 자유를 말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왜 이거를 얘기 안 합니까? 지금 좌파들이 인권 얘기하는데 또 그들이 북한을 또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권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없이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연하죠. 자, 군사적 위협. 북한은 세계에서 5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나 이란이나 시리아나 기타
잠재적 불량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전쟁 무기의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예, 악한 일 아니겠어요? 한반도 문제 연구자 여러 책을 쓴 변진일 선생은 김일성의 진실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증거한다. 자, 북한은 총병력 2002년 현재 약 117만 명이고 정규군의 600만 명의 예비역이 있고 지상병력의 3분의 1이 비무장지대 100km 내에 전방 배치되어 있고 특히 10만여 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고 1만의 미사일 또 대동포 2호, 3호, 3단, 추진, 예, 로켓, 또 전방에 배치되고 있는 240mm 방사포, 또 110mm 자주포, 또 뭐 장거리포, 또 12,500 장거리 야포 등 있고 전투기 790 뭐 등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 때 북한하고 이제 가까이 하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철수를 많이 했죠. 우리만 철수했죠. 북한은 그대로 있는데. 물론 다 철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북한에 올무를 잡혔든지 아니면 이들에게 쇠뇌됐든지 이런 자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면 이렇게 알려주면 들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정확하게 알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북한은 제3위 화왕 무기 보유국인 화학 무기. 이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거 무기 하나 장착하고 떨어뜨리면 이건 뭐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학 무기 1000톤으로 약 4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고 4천만 명? 또 특히 식용가스, 사린 가스 같은 경우는 4.5kg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000만 명이 정도 몰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시에는 약 연간 약 5천 톤의 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시에는 1만 2천 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뭐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증가했겠죠. 여기 북한의 병력 쭉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병력은 65만 명인데 저기는 119만 명이에요.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리고 또 이렇게 예, 쌓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술 면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도 상당히 준비가 되곤 있죠. 어쨌든 이 북한의 또 특수전 병력 매우 위협적인데 20만 명에 달하고 특수전 병력은 땅굴을 통해서 또 저공침 투가 가능한 또 AN2기를 통해서 또 우리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주요 목표를 타격하고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북한의 육군 장비들이 쭉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도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래식 무기도 있고 또 신식 무기도 있고 뭐 이 조사가 지금 뭐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뭐 이제 핵폭탄 다 실험 거의 다 됐죠. 잠수함 또 발사 탄도 미사일도 돼 있고 이거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다. 미국까지 위협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만 북한이 적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데 뭐 북한의 ICBM, IRBM, 탄도미사일, 방사포, 잠수함, 핵무기, 화학, 생물학, 생물학 무기 등 이 남한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온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 등을 견고히 함으로써 안보 태세를 확실히 갖춰야 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 순간 바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한미 동맹을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다 이런 이 북한 세력들의 이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이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지식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나라의 바른 사상, 바른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많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죠, 구구. 제가 지금 구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구구. 공산주의 얘기하면 이제 구구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 공산주의와 기독교. 공산주의는 영혼을 부정하고 물질만 인정하는 유물주의 사상에 근거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정확한 그러한 이 그들의 사상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신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며 말살시키려 했다. 마르크스는 이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라고 했고 레닌은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제한 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므로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좌파들도 목사님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죠.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사상적으로. 왜? 그들의 사상의 근원은 무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공산주의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와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들에게 다 잡혀 먹히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다음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자, 이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세계 한인 선교 사회 러시아 지역 회장 박경서 선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인민의 반동 세력으로 두 가지 내세웠는데 첫째는 가진 자인데 물질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가진 자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자는 명분이었고 둘째는 종교인데 종교인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가진 자를 처단해서 다 빼앗고 또 이 종교를 다 말살시켜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은 시베리아로 끌려갔고 그 무엇보다 그보다도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으로 보내 죽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했고 죽여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벌거벗겨서 산채로 마구 밟아 집어넣었고 여름에는 배 스크류에 사람을 묶여서 찢어 죽였고 모든 교회의 종탑들과 십자가들을 꺾어 버렸고 교회들을 불지르거나 부수거나 혹은 오락장소나 극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공산화 과정에서 2,7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였고 또 결국 러시아는 40년 만에 인류의 3분의 1을 적화시켰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세계 인류의 3분의 1 정도를 선교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헌금으로 내는 데 반해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들어갔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할 때 세 가지를 각오하는데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이게 공산주의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곳엔 신앙의 자유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실정이기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조선말 백과사전에는 선교사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이자 하수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더욱이 북한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그렇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12시간 이상 중노동과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음식 공급, 전염병, 고문, 구타 이런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 월드처치 리스트에서는 북한을 기독교 탄압 국가 제1위에 올려놨다. 그 단체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재 북한의 소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최소한 20명의 기독교인들이 총살당하거나 구타로 사망했다. 자,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다섯 번째, 그래서 결국 실패한 이상이다. 실패한 이상이다. 꿈이다. 헛된 꿈이다.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상. 그런데 결국 보세요. 다 못 사는 나라가 됐다. 러시아 망했고, 이 중국도 이제 거의 망해갑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죠? 이 중국 2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게 공산주의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공산 유토피아 현실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이 중국의 덩샤오핑이 자, 그래서 1978년 12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설에서 개혁 개방을 나타내는 이 선불호를 선포한 거죠. 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후에 악오된 사람을 도우라. 왜 공산주의는 이거는 허상이니까 허상. 자, 이 선불호.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에 대한 이 사형 선고와 같은데 이 정통 공산주의자의 덩샤오핑의 이 선불론이 국가를 자본주의로 회귀시킨다는 이론이라고 극구 반대해서 1992년도 덩샤오핑은 중국 남주를 순시하며 공산 유토피아를 견제하면 나라가 망하고 선불론을 실행하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권장하지 않고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빈부격차나 양극화만을 부각시키고 경제적 평등이나 복지와 분배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나라는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다 같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복지는 좋으나 기업이 죽고 경제가 파탄나면 복지는 국가적 빚으로 남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가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또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서 또 국가의 경제 전체 타격이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는 매우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시행된 복지는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한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뭐 소비 쿠폰이라 돈 뿌린다 그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론 뭐 다 잘못된 정치는 아니죠. 잘못된 그 정책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복지는 나라를 방치는 악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무료 교육, 무료 급식, 무료 의료 혜택 이게 다 이제 표를 얻으려고 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피는데 여기에 참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 함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양심 있는 성도들은 먼저 깨달아야 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평등은 그럴듯 이상이지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상이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 성경에서는 자족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헛된 꿈, 이 공산주의 같은 헛된 꿈을 꾸게 되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거 빼앗고 누릴 건 다 누리겠다 그러고 같이 망하는 거죠. 세상의 부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분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보세요. 자기 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기 건 나눠주지 않으면서도 남의 거는 내가 뺏어서 갖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결국 사람이 다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빈부의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나눠 가져도. 성경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것, 도적질이나 강도나 강탈을 정죄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경제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으로 기울이지 말고 이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유지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경제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우리나라가 1948년도 재원 국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을 위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졌죠. 그것은 조선 왕조 말 고종의 대한제국 시대와 일본 제국의 통치 시대를 지나서 1945년 해방된 후 건국의 틀을 견고히 한 일이었는데, 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황폐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자유와 인권이 상당히 보장된 나라였고 놀라운 경제적 발전과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었다.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1948년도 건국 정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자 보세요. 이 건국 이 날짜 따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또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선호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존재하지 말아야 할 독재 시대로 매도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상 세력.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최빈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대열에 들게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자, 이것을 이 좌파들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질인데, 이게 핵심인데, 이 사람이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면 또 그 당시 상황이 좀 강압적일 수도 있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지들을 붙잡고 이승만은 독재자다,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려만 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매도하게 되는데, 이건 참 그런 일들은 이 공산주의, 이 김정은이, 이 공산당들이 떠드는 얘기들이죠. 2004년 11월에 창립된 자유주의 연대 386 세대는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였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핵심부 몇몇뿐 아니라 각급 학과 학생회 단위 학습 동아리 모임까지도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했던 사회주의 운동이었다고 고백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 운동권 형들하고 좀 가까이 했다기보다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그 운동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고, 뭐 순수하다고 하지만 순수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그 뜬구름 같은 거, 헛된 사상이 침취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공산주의 운동들을 함께 했었던 거죠. 그들이 한총련, 이 이북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미제국주의를 식민지로, 우리 사회를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로 한다, 우리 정권을 친미 예속 파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뒤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종하는 이적 단체임을 재확인했다. 지금 여기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금 이 국회의원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요. 이 좌파, 뭐 진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 국내 운동권 단체들의 전국적 연합체인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는 떠드는데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북한처럼 하자라는 거예요. 북한과 같이 하자는 거죠. 친북, 반미 성향의 단체이다. 지금 이런 자들이 많죠. 지금도 거기 홍대 앞에서 데모하는데 반미하는 건 안 되고, 반미하는 건 안 되고, 반중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을 반중하는 것은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반미도
또 그들이 반미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오히려 더 반미를 더 그들이 더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은 또 반중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법적으로 또 못하게 또 그렇게 제재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이 친미는 매국, 반미는 최고의 애국이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려는 반국가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국가보안법은 체제 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간첩이 활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간첩. 간첩을 안 잡죠. 안 잡고 뭐 얼마든지 지금 뭐 넘어오잖아요, 지금. 그런 예, 현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 주장하는 자들을 반박하면서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득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이중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하므로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된 거죠. 이 국가보안법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보안법 폐지는 스스로 일방적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다라고 근거하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보안법은 독재시대 낡은 유물이다. 폐지돼야 된다. 국민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2004년도에도 이 1,500명의 사회 원로들이 시국선언문 발표를 하면서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 좌경, 반미 세력의 대대적인 이 국회 진출이라는 이라고 규정지었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소수이면서도 조직의 힘을 앞세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한 전교조. 이게 참 심각하죠. 교사들에 의해 교단이 장악된 학교 학급에서 6.25는 북침이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아니 남한이 쳐들어왔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사회 원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일방적 추진의 중단,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좌경화 정책의 철회, 국가나 한미 동맹, 안보 동맹 복구,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15 남북 공동선언 파기 등을 요구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친북단체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심지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하고 위태한데 양심 있는 모든 국민들과 특히 성도들은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이 잘못된 경향을 경계하고 또 책망하고 제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대중이 이렇게 얼마나 참 사람들이 다 선생님, 선생님 하지만 이분을 뭐 다 잘못했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 이것은 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대북 지원.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북 지원액이 북핵 개발에 전용되었던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다. 참모들이 잘못 보고 있다. 과연 그런 겁니까? 그들이 돈을 받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쓸까요? 아니죠.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사람,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 얼마 전에도 북한은 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해벽 이 정책, 해벽 정책, 말도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이 북한의 핵 개발 관련된 데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렇게 이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인데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또 우파에서 또 이렇게 목소리 내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도 내죠. 내는데 국민들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북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남북 통일에 대해서 무조건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좋다는 이 생각은 성도들이 가져서는 안 되며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이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원하며 한반도 통일도 그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도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다. 그때 소련이 붕괴됐죠. 그때도 나는 민족주의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다 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끼리. 자, 그런데 이 구호는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예?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 전략이 불가합니다. 자주국방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6.25가 그래서 일어났고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잖아요. 계속 쏘려하고 쏘고 있고 쏠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남한의 한미동맹 파기와 미군 철수, 그 다음 단계는 한반도 공산화 이거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하나이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이다. 이런 낭만적 민족주의는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잘못된 사상이다. 이걸 잘 알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적 통일이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 되죠. 왜? 이 화된 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도 이 사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공산 나라로 그렇게 통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들이 함께해서 이 남한만큼은 자유로운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 성도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안보 태세에 대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이 북한은 이 간첩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아까 쭉 살펴봤죠. 어마어마한 무기, 핵무기, 화학무기 이런 걸 대량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막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입니다. 무조건 한미 동맹.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미국한테 엎드린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상당히 잘했어요. 외교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외교를 하는 거죠. 동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파기한다, 반미한다. 이것은 결국 도움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대북 지원에서도 대원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유와 인권과 경제적 유여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반공 얘기하면 멸공 얘기하면은 뭐 구구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잖아요. 셋째, 우리는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특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예,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다섯째, 우리가 이런 평안의 복을 계속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힘써야 하고 그런 모범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